저도 심플하게 생각해서 네. 비교적 시장을 좀 보는 편인데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믹스가 돼 있어요. 첫째, 호재로만 보면 어제 상원에서 감세안 통과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그 감세안 내용도 굉장히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는 거예요. 이번 OBBB One Big Beautiful Bill 중에 악재라고 꼽을 수가 있는 게 친환경 전기차 지원금 점차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악재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제 호재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감세해주고 소득 지원해주고 그리고 규제 완화잖아요.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럼 이번에 통과됐으니까 구체적으로 7월이나 8월부터는 정책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를 떠받쳐줄 수 있는 큰 무기가 또 하나 당근이 생기는 것이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온 시청자님께서 요도님 예뻐서 좋아하는데 감사해요. 음식 소리는 안 내고 먹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죠. 마이크에 대고 일부러 이거 한 거죠. ASMR인가? 예, 그걸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추룹추룹하면서 맛있는지를 못 느끼실까봐 제가 일부러 좀 사운드를 냈습니다. 맛있네요. 예, 아침에 다 이렇게 소갈비찜 다 이렇게 먹고 출근하면 얼마나 하루가 든든하시겠습니까? 보통 대충 아침에 뭐 토스트 드시거나 아니면 뭐 삼각김밥 혹은 대충 뭐 우유 한 잔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아침은 안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고기 먹으면 힘이 납니다. 예, 그 힘을 내서 바로 글로벌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는 오늘 시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시간만 많으면은 제가 더 먹고 싶은데 아쉽게도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에서 저희가 맛있는 수익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가 주요 골자가 될까요? 뭐 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네.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 뭐 전혀 들은 바 없어. 네. 뭐 승인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G7회의에서 하루인가 있다가 바로 그 백악관 워룸으로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뭐 본 속내는 그런 것이겠죠. 전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이 특히 중동 쪽에 전략 자산이라고 해서 핵무기하고 원유. 근데 이제 원유는 2015년도에 EPCA 그 원유 수출 금지 법안을 해제함으로써 자급자족을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 핵무기 이란 오케이 그런데 다 좋은데 핵무기까지는 우리 용납 못하겠어. 이게 전통적인 스탠스란 말이죠. 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천연 우라늄이 농축도가 0.7%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0.7%. 그런데 이제 우라늄을 농축을 쭉 하다 보니 이제 핵분열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20%까지가 핵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로 쓰고 이런 농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뭐 확인되고 확인 안 된 소스에 의하면 이란에서 지난 그 오바마 정부 때 3.67% 정도 농축까지 합의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란에서 그 합의를 깨고 80% 가까운 농축도를 지금 뭐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는 쪽 한 10%만 더 가면 무기화할 수 있는 90% 농도부터가 농축도 정도부터가 핵무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단계란 말이죠. 네. 그럼 그거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전면적으로 때려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당초에 저는 두 가지 뭐 우리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네. 적당한 합의를 할 거다 또는 군사행동 못하게끔 지금 그 미국의 함대, 해군 함대 10개 함대 중에 두 번째로 전력이 가장 강하다는 5함대가 중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바레인에서 네. 13일 날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레인에서 야 니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해. 그리고 지금 주말 어제까지 나온 소식 보면 더 증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합의 또는 뭐 속된 표현으로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말 듣지 않으면 이건 뭐 초전 박살할 수 있는 이런 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과거처럼 어떻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봉합이 되거나 좀 휴전으로 또 결론 지어지게 될까? 이번에는 거의 휴전이 아니고 종전 얘기까지 완전하게 이제 핵을 포기하는 그 상황까지 되지 않으면 쉽게 끝날 네.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네. 국제 정치라는 게 뭐 저희 같은 미물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트럼프의 결연한 의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최고 지도자 하메인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도 있는데 뭐
미사일 쏘지 않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 이 정도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말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금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공권을 장악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죠. 확전이 가서 전면전이 가더라도 제가 볼 때 초장이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적당히 서로 좀 비슷한 체력이었을 때 싸움이 심해지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의 상황은 이라는 수년간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경제가 거의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란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손 들어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손들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뭐 불과 이제 영업일수로 이틀 지났으니까 일수로 한 3, 4일 지났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뭐 썰이긴 합니다. 이란이 여기서 전면전으로 가는 의지를 불태워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1973년도입니다. 이 이란 중동 분쟁이 가장 심각해져서 유가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 건 유가잖아요. 지금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이 물동량이 수송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원유 물동량이 2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1973년도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속죄일 가장 큰 그 명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대 아랍 연합국들이 정말 전면전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뭐 가자지구를 수복하네 어쩌네 해서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때 배럴당 3불이었던 게 몇 개월 만에 40불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300%에서 400%까지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만 쳐다보면 답은 안 나오는 것이죠. 그쵸. 워스트 케이스니까. 그런데 제 생각엔 그런 워스트 케이스까지 갈까? 그리고 전면전으로 가더라도 싱겁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체력이다 지금 이란이. 뭐 그런 그러면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도 일정을 오히려 소화해내지 않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뭔가 그런 의지나 퍼포먼스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정도 일환은 되겠죠. 왜 그렇게 일정을 단축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더 끌거나 니네 응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그 속내 아니겠어요. 여차하면 낮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5함대가 우리가 보통 미국의 전단이라고 합니다. 핵 항공모함, 플릿이라고 하죠. 항공모함 하나가 딱 뜰 때는 주변 그 호위함, 구축함, 전투함 이런 것들이 한 3, 40대가 따라서 가요. 그거 하나가 웬만한 나라하고 붙어서 전쟁을 하면 미국 전체 군대가 아니라 네. 5함대 하나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지구상에. 근데 거기에 또 증강 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거는 속된 표현으로 살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다른 속내는 없었을까요? 말 듣던지 정말 큰 속내는 핵무기를 깨끗이 이제 그만해. 아예 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핵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거겠죠. 트럼프가 캐나다에 있으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 좀 비었으니까 우리 딴짓 좀 해볼까? 뭐 그런 것도 좀 일부 아니면 있었을 더 테고.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다른 일정 다 뒤로 하고 이란 너네 지금 핵 포기하는 거에만 집중할 예의주시하고 거야. 있어. 섣부른 행동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로 진짜 워룸에 가서 이거 진짜 전쟁 준비해. 지금 소개령 싹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돌팔매를 말릴지 모르겠는데 네. 전쟁이 만약에 전면전으로 갈 것 같으면 네. 아예 전면전으로 가서 초장에 빨리 끝나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어쨌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계속 빨리 지지부진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렇죠. 것보다는 아예 뭔가 정말 큰 일이 발생을 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게 그 왜냐하면 영향이. 중동에서 뭐 전면전이 되건 그건 사실 뭐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지배력권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내 어쩌네 하면 유가가 뜨고 빠지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건데 네네.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유가 계속 잘 수송이 되고 이러면 뭐 글로벌 투자자들 또는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장에 정말 기왕에 뭐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초장에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네.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그런 자료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준비해주신 내용을 또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이게 스카페센트 관련한 청문회 이야기인가요? 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네네. 싶어서 지금은 관세 문제 등등 뭐 산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중동 전쟁 분쟁 때문에 지금 쏙 들어갔죠.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캐나다하고 협정하고 있고 뭐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하고 있고 멕시코하고 지난주에 철강 관세 부분 철폐하기로 또 합의까지 도달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잠정 합의했고 뭐 어떻게든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가.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난 6월 11일 날 지난주죠. 그 미의회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스캇 베센트가 이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초에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발언했던 내용 여러 가지 중에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선의의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선의로 다가오는 그 상대국들에 대해서는 관세 기한이 지금 7월 9일이잖아요. 네. 4월 2일 날 무지막지한 관세 때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때 4월 9일인가 그때 이제 90일 유예해 줬지 않습니까? 그 데드라인이 7월 9일이에요. 근데 그 데드라인을 한 번 더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분명히 발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뭔가 막 불협화음이 돼서 다시 그 뭐 취소가 되고 이런 염려는 없다. 관세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한번 환기시키고 가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죠. 저게 연장이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 좋은 거죠. 그래요? 연장이 안 되면 보복관세든 뭐 보편관세든 일단 관세가 50% 60% 무지막지하게 막 국가별로 70% 100% 다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일단 연장이 되어야 뭔가 합의 국제협상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외교통상부 인턴을 해봤지만 대학원 때 네. 굉장히 많은 밑에 그 실무급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연장이 되는 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좋지만 결국에는 협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의 연장이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뭔가 대립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긍정적으로 네네. 일단 뭔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의 연장이다로 보시는 거군요. 또는 뭐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일단 여유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여지를 준다. 예, 예. 자본시장에 이렇게 뭐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데드라인은 7월 9일이기 때문에 8월에 나오는 다양한 하드 데이터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이제 그 관세에 대한 영향권이 들어서는 7월에 나올 거니까 우린 8월 데이터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뭐 3분기에도 딱히 CPI, PC 뭐 안 움직이겠는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명분도 없는데 그럼 4분기도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 작가님 네. 통해서 이 전쟁과 FMC를 비롯해서 이제 물가를 다뤄보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네.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뭐 낙관론을 견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사실은 네. 뭐 절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틀린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요번 올 하반기까지 이제부터 발표되는 수치들이 네. 물가가 안정되게 나올 거냐, 물가 관세의 영향을 반영을 할 거냐 했을 때 낙관론을 견지하는 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의 압력이 조금씩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좌측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그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내에 각종 그 품목별 물가들이 쭉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가. 그거를 종합을 해서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로 구분을 한 그래프거든요. 지금 예. 이거 보시면 서비스 물가는 지금 계속 트렌디하게 하락하는 국면에 있어요. 네네. 문제는 상품 물가가 근원 CPI 내에 상품 물가가 다시 바텀업에서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도 유지되는 듯 하더니 살짝 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여기 수치를 좀 죄송하지만 안 갖고 왔는데 12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로 헤드라인 수치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네. 좋았어요. 그런데 하우 품목별로 보면 어플라이언스, 뭐 가전제품, 오토파트,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오디오 부품,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장난감 같은 경우가 월간으로 1.6%인가 떴고요. 1.6%면 네, 굉장히 크게 많이 뜬 올라간 겁니다. 거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0.9%가 떴어요. 그러니까 적게는 1% 가까이, 많게는 1.6% 정도씩 품목별로 상품 물가들이 뜨고 있고 네. 소비자 물가지수 하부 품목에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 하위 품목 중에 철강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철강 관세 때리네 어쩌네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월간으로 7.1%가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금 앞에서 보셨던 이런 상품 물가가 다시 뜨고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소프트 데이터 그렇게 신뢰를 안 하긴 합니다만
지난 6월 10일 날 NFIB라고 해서 전미 중소 자영업자 낙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쑥 떴다가 심하게 빠졌다가 지난달 빠졌다가 지난달에 그래도 반등하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부 품목 중에 그러니까 그 서베이에서 대상자분들 중소 자영업자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대답한 하위 질문 그 토픽 중에 올해 들어서 가격 인상 계획 비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뭐 plans to raise prices라고 해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이요. 연초 1월 달에 26%였다가 5월 달에 31%까지 점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까지 발표된 CPI, PPI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죄송합니다. PCE 물가는 괜찮을 거예요. 네. 어제도 이따 다루겠지만 어제 수입 물가도 발표됐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PCE 물가가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를 합산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딱 나온 수치를 보고 굉장히 예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4, 5, 6월 달 본격적인 관세, 부분 관세 막 맞을 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6월 걸 발표하는 7월, 8월 이때부터가 물가가 실제로 이제 뜨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돌아온 이유가 이거를 갖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데이터 갖고 지금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 중에 전 미국에서 긁어 모으는 고급 데이터 정제된 거 싹 보고 정리해서 보고받고 하는 게 지금 FMC 연준 위원들일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아마 그 데이터 갖고 FMC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동결하는 건 시장 컨센서스니까 동결할 것 같고 문제는 그 이제 뭐 성명서라든가 미디어 인터뷰할 때 이제 어떤 멘트를 날려주는지가 시장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좌우를 하겠죠.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니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아 물가 상승이.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할 거 우리 이번에 언급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멘트 살짝 나오면 시장은 또 폭등하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물가 상승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여담으로 그 켈로그 대표적인 그 콘프로스트잖아요. 아침에 미국 분들은 저걸로 이제 아침하죠. 최근 2년 동안 가격을 20에서 30%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나와요? 이게 슬금슬금 올려요. 요즘 우리나라 라면값 올리는 걸로 많이 김밥 많잖아요. 가격은 자유롭습니까? 커피 가격은 또 자유롭나요? 맞아요. 이게 정말 사람 정말 맛이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해묵은 얘기처럼 이미 들려버렸겠지만 5월 중순, 5월 초부터 뭐 포드가 가격 올리겠다고 원론 발표했고 네. 랩탑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30% 가격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근데 네. 가격을 스물스물 올리는 기업들이 이미 이제 요 2년 코로나 이후에 이 사이에 공급망 이슈로 그때부터도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자동차나 이렇게 좀 굵직한 제품들에 있어서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좀 당장 다음 분기 뭐 이렇게 올해 안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요 기사들 여러 네네. 가지 캡션 떠온 네. 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올리겠다. 네, 5월 달에 발표가 집중돼 있었다는 얘기는 4월부터 이제 관세를 적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언제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PCE나 CPI나 PPI가 아직 괜찮게 나오는 거는 기업들이 관세, 수입품 관세라든가 상품 관세 이런 것들을 소비자 물가로 정가를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혹자들은 해석을 뭐 트럼프 눈치를 보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책이 워낙 하룻밤 자고 나면 뭐 깎았다가 올렸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잡기 위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몇 개월까지 얼마나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이라는 게 역마진을 이루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산한건데 뭐 한 2, 3개월 정도 버티다가 이제 가격으로 정가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게 5월 달 아까 보여드렸던 신문 기사, 영문 기사긴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슬슬 이제 군부를 짚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7, 8월 정도가 되면 실제 소비자 물가의 정가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찾아뵀을 때 6월까지 시장 괜찮을 것 같다. 근데 7월이 공교롭게 이런 빅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네. 부정적인 것들이. 이런 물가 반영이 6월 것까지 발표되는 6월을 발표하는 7월 발표되는 수치로부터 확인이 되면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 4, 5, 6월 달 2분기가 관세에 딱 직격탄을 맞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분기 실적, 기업 실적을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좋은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미 지난 브로드컴 마지막 발표했을 때도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그 다음날 5% 빠졌던 이유가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가이던스라는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브로드컴이 3분기 가이던스 안 좋게 발표한 거는 4, 5, 6월 달이 애매한 거예요. 그 양반들로 지금 수주 잔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고 지금 가이던스 발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7월에 발표되는 2, 4분기 기업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관세 영향을 반영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7월 9일 날 아까 우리 언급했었던 그 관세 데드라인 연장한 시한이 7월 9일이고 근데 이미 이제 그거는 크게 뭐 악재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스카페센트가 첫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미 발표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그런 협상에 있어서의 연장은 긍정적이긴 한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연장이 되든 어쨌든 기존보다는 당연히 관세가 더 올라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그리고 5월에 더 적극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인상에 대한 그 시작 시점은 대부분 이제 7월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7, 높다라는 8월 정도. 거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압력은 거세지겠죠. 실제로 이제 물가는 그러면 7, 8월 데이터가 찍히는 8, 9월부터 우리가 하드 데이터로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은 관세에 대한 협상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줄고 관세율이 줄기는 하지만 실제 물가는 올라간다. 네. 이건 금융시장에서 뭐 어느 쪽에 반응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지금 머리가 너무 네, 아파요. 저도 심플하게 생각해서 네. 비교적 시장을 좀 보는 편인데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네.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믹스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첫째 호재로만 보면 어제 상원에서 그 감세안 통과됐습니다 드디어. 네. 근데 그 감세한 내용도 굉장히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아마 아까 박 팀장님하고 다루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 OBBB One Big Beautiful Bill 중에 악재라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악재라고 꼽을 수가 있는 게 친환경 전기차 지원금 점차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네. 일단 악재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또 이제 호재 중에 하나는 그 기본적으로 감세해주고 소득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잖아요. 이게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이번에 통과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7월이나 8월부터는 정책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를 떠받쳐줄 수 있는 큰 무기가 또 하나 당근이 생기는 것이죠. 호재. 또 다른 악재 중에 하나는 이때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런 물가 상승 압력들을 얼마나 세일 걸지 모르겠고 희망컨대 저는 아직까지는 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봐요. 일기 때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과연 지켜봐야죠. 그래서 일개인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공산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어제 드디어 리테일 세일즈하고 산업 생산이 발표됐는데 리테일 세일즈 컨트롤 그룹 그 GDP에 산입되는 부분은 0.4% 괜찮았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이 0.9%나 마이너스로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든 소비도 지금 수요세도 위축이 되고 있다는 네. 얘기죠.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 두 개 꼽으라고 한다면 고용시장, 고용지표와 소비지표입니다. 소비지표, 리테일 세일즈 뭐 PC 개인 소비 지출이 진짜 중요한데 그 리테일 세일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세가 꺾였다는 게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펀더멘털의 관세에 따른 이 망령이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실물 데이터에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보이는구나.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큰 악재 중에 악재 아니겠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제 호재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는 동결을 하겠지만 이런 실물 데이터 또는 이 고용지표 고용지표 지지난주 고용보고서 굉장히 좋게 나왔죠. 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뭐 짧은 경험이지만 한 15년, 20년 과거 경험을 놓고 보면 매주 목요일 날 업데이트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비교적 잘 나타내줘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연초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치가 21만 건 정도 됐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24만 8천 건까지 떴습니다. 지금 트렌드업하고 있어요. 특히 2주 이상 연속 컨티뉴잉 잡리스 클레임 이게 190만 8천 건에서 지난주에 194만 건 수준까지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조금씩 균열이 되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자, 이거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아까 소매 판매 약간 꺾이고 있고 산업 생산도 약화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균열이 되고 있고 이거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아마 다음 회차 정도 FMC에서는 스몰 스텝, 빅 스텝. 사실은 그 페드가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가장 높은 정책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를테면 75bp 한 방에 또는 100bp까지도 인하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레벨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50bp 내지는 75bp 또 적어도 25bp를 신호로 해서 앞으로 시장을 대응해서 시장을 서포트해 줄 거야. 이런 멘트까지 가미가 된다고 하면 시장은 또
뭐 이렇게 들쭉날쭉은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잘. 그러니까 이게 막 혼재대가 있다고 보니까 시장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우리 대표님 출연하셨을 때 그 실제 운용하시는 미국 그 포트폴리오가 다 ETF로만 운용을 하셔서 대체 뭘 투자하시는지 시청자분들이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제일 주로 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가 돼도 결국에는 물가 불확실성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분들 미국 주식 지금 뭐 탈달러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머징으로 와서 다 국장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 미국 주식은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악재 뭐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저희가 미국 전문 투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미국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민간 부분이 중요할 거냐 정책적인 요소가 중요할 거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 경쟁력이 끌어가는 민간의 다이내미스가 살아있어서 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긴 하지만 네. 거기에 못지않게 굉장히 시스템으로 잘 서포트를 해주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잘해주는 아주 경제 모델로 보면 모범적인 국가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정책 아까 패드 그리고 SLR 실제로 지금 이제 뭐 SLR 빼죠 그냥 지난주에 언급했으니까 그 뭐 정책 집행 부분이라든가 그 재무부 일반 계정에서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무지막지한 정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그래도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네. 있고 어쨌건 제가 ETF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죠. 약속을 했으니까. 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5개 예. 갖고 왔는데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좀 생경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종목도 있고 이 중에 한 2-3개 정도는 지금도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 뭐 여러 개 너저분하게 소개드리는 것보다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성장세를 계속 할 거냐라고 했을 때 AIRR이라는 중소형 산업재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입니다. 케이스별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거군요. 네네. 그리고 펀드명 최초 설정 자산 구성 이런 것 등에 참고하시고요. S&P 500이 어제 기준까지 했을 때 연초 이후에 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이 S&P 500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좀 기억이 안 나서 한 4-5% 올랐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각 ETF들이 최근 3개월과 YTD 성과가 어땠는지를 비교를 하시면 감이 오실 거고 네. 시장이 좀 사이드워킹 할 거다, 행보할 거다, 흔들릴 거다 그랬을 때는 대형주를 사고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하는 풋바이하는 CCOR이라는 헤지펀드 전략을 쓰는 ETF가 있어요. 아, 여기 투자하면 알아서 네. 그렇게 해지를 해서 투자를 그렇죠. 해주는군요. 그래서 YTD 성과가 어제 기준으로 6%입니다. 지금. S&P 500이 2%인 거 비하면 헤지펀드에도 양호하죠. 오, 뭐 이 정도 ETF도 느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저는 시장금리든 정책금리든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제가 왜 하반기로 갈수록 추천 업종 말씀드렸을 때 산업재, 부동산, 유틸리티, 뭐 원자력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쪽으로. 금리 인하라고 했을 때 그 지난 30년 동안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네. 경기 침체가 없는 아이 금리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주식형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게 부동산 리츠 섹터입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 MORT라고 그래서 모기지 리츠에 투자하는 모기지 리츠 ETF예요. MORT. 요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리츠. 이게 이제 YTD나 최근 3개월 성과는 별로 좋진 않아요. 네. 마이너스 한 4.59%니까. 향후에.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떴으니까 향후에 큰 기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책 수에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거 FP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ETF? 이게 미국판 IPO에 투자하는 종목인데 주식형인데 네. 우리나라 IPO하고는 느낌이 좀 틀려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일단 IPO 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네. 그리고 또는 IPO 하면서 M&A가 되는 종목 그다음에 뭐 스피노프 되는 종목들을 사서 최소 4년 이상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검증한 종목들을 투자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왜 정책 수혜라고 써놨냐면 아까 OBBB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어제 상원에서 통과한 감세안, 규제 완화, 감세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기대 때문인지 YTD 성과가 어제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15% 올랐습니다. 네. S&P 500이 2% 올랐다는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PFIX는 저희가 2022년도에도 그 시장 코스피 S&P 500이 15%, 20%, 30%씩 빠질 때 네.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12% 플러스 수익 나는데 큰 기여를 했었던 그러니까 물가 뜨고 금리가 떴을 때 네. 가장 수혜받는 종목입니다. 이건 금리 상승했을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PFIX라고 해서 장기채 그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팁스에서 IO 인트레스트 온리만 빼가지고 네. 장기물 20년 물 이상의
그 팁스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했을 때 그 부분만 집중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YTD로 9.7% 수익, 최근 3개월 13% 정도 수익 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쭉 쏟아내면 좋겠는데 시장 국면별로 이 정도를 한번 찾아보셔라. 그리고 조금 더 스터디해 보시면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들어가셔갖고 내 성격에 맞는 것들 좀 고르시면 그 정도 공부하셔야 또 수익 내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 미리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내가 그럼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실 때 차라리 이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저처럼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해답을 케이스별로도 마련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딱 캡처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ETF 공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